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타라 입구를 기치로 서구 문물을 적극 수용하며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조차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지요. 바로 한때 외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시아권 기준에서도 작았던 국민들의 키를 크게 하는 거였습니다. 개화 이후 일본인들의 키는 과거에 비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보다 작은데요. 분명 똑같이 서구화가 이뤄진 데다 그 속도나 시기 모두 일본이 더 빨랐는데도 이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왜 이러나 답답할 만한데요. 이에 대해 한 일본인 유명 교수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 키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 기준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나라는 182.54cm인 네덜란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가장 작은 나라는 동티모르로 남성 평균 신장이 159.79cm로 160cm에도 못 미쳐 다른 나라들의 여성 평균 신장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같은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남성 평균 신장은 174.92cm로 175cm에 가까워 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나 조지아, 튀르키예, 유럽계 이민자들이 주류인 아르헨티나와 비슷하거나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172.93cm인 포르투갈이나 173.39cm인 알바니아, 172cm인 아르메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는 확실히 크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176.86cm로 우리보다 2cm 가까이 크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만과 레바논 등 다른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해도 조금 더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이나 홍콩, 싱가포르, 쿠웨이트 등 과거 우리보다 덩치가 더 크다는 인식이 강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보다도 크다는 게 눈에 띕니다. 특히 170.82cm인 일본과는 4cm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여성 기준으로도 한국은 162.34cm인데 반해 일본은 158.31cm로 역시 4cm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과 비교해도 남성은 1.17cm, 여성은 0.66cm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니 한반도 어디와 비교해도 키에서는 확실히 밀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단신인 민족들도 여러 있다 보니 평균 신장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중국보다도 남성은 약 1cm, 여성은 1.4cm가 작은데요. 이는 한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불리던 일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네갈, 아이티, 팔레스타인, 쿠바 등 누가 봐도 자신들보다 경제력이나 생활 환경이 낙후된 나라들보다 작으니 말입니다. 물론 통가나 도미니카 등 절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키가 크다는 거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인프라나 경제력만으로 키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영양 섭취가 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에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부유한데도 키가 작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들이 21세기에 접어든 지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도 자기들 키가 왜 작은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더 빨리 서구화를 이루고 경제와 산업도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데 식생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불교의 영향으로 멧돼지를 산에서 나는 고래라 속이고 먹는 등 불법 편법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패류를 뺀 육식이 금지되었던 식생활을 180도 바꾼 건데요. 스키야키나 돈가스 등 여러 고기 요리가 개발되고 이를 먹는 게 개화한 사람의 상징이 되었으며 심지어 소고기를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과장 광고까지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육식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서양 사람들처럼 고기를 먹으면서 피지컬을 키우자는 거였지요. 그러나 그렇게 150년도 넘게 체질 개선을 했음에도 목표로 했던 타라 입구는커녕 아시아 안에서도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니 환장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시도야말로 일본인들의 키가 기대했던 것만큼 클 수 없었던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를 주장한 인물이 일본에서 나고 자라 오랫동안 생활했다 우리나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라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한 매체에 출연해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크고 체구가 큰 건 식생활의 차이 때문이라며
메이지 시대 이전에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 단백질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내용이고 새로울 게 없지만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바로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라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단 것을 좋아해 오후 3시 정도쯤에 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호사카 교수는 말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고프다 하면 아이스크림이나 잼크림 등이 들어간 빵 등을 그것도 3시나 4시에 주니까 당분이 차 저녁을 많이 먹지 못하게 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만 50년대생인 호사카 교수가 젊거나 어렸을 적 한국 사람들은 비슷한 경우라도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를 줬다며 그에 반해 일본은 훨씬 전부터 몸에 안 좋은 공업적으로 만든 과자를 먹는 습관이 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보다 최소 수십 년은 더 빨리 그런 식습관에 익숙해진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빠른 서구화와 근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화과자나 양갱 등 이전부터 단 거에 익숙해 있던 일본인들은 서구식의 공산품화된 과자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서구식 생활 양식이 개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사회 풍조 속에서는 더더욱요. 일례로 메이지 유신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오쿠보 토시미치는 아침 식사도 빵으로 해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가문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올 정도입니다. 사회 지도층부터 나서서 이러니 그거에 영향을 받았을 일반인들이 어떨지는 안 봐도 FHD급인데요. 그렇게 불필요한 당분 섭취가 많아져 기존부터 부족했던 단백질 등 다른 영양소 섭취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성장에 지장을 줬다는 게 호사카 교수의 주장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는 우리나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돼 호사카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돼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그의 주장이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식생활의 서구화가 일본인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일본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70년대에서 80년대 한일 양국 어린이들은 남녀 모두 성숙기에 키가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은 고기랑 우유를 더 많이 먹어서 채소 섭취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고 특히 80년대 초부터는 과일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한국 아이들은 충분한 양의 밥과 김치는 물론 채소와 과일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 아이들은 90년대 초 이후로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한국 아이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 지금과 같이 남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큰 평균 신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채소나 과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이나 비타민 섭취가 줄어 키가 생각했던 것만큼 클 수 없게 되었던 건데요. 과거 일본은 육식을 안 한 대신 채식 문화는 발달했었다는 걸 생각하면 서구화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장점까지 버린 게 화근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호사카 교수가 주장한 단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왜 일본이 빨리 근대화를 이뤘음에도 피지컬이 성장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에 와서도 계속 한국식 식생활을 유지했던 제1교포들은 동세대 일본인들보다 더 큰 경우가 많은 것만 봐도 그러한 식습관이 일본인들에게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기무작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던 7, 80년대 일본 영화와 드라마를 대표했던 배우 마츠다 유사쿠의 키는 183cm로 선배이자 역시 일본 영화 전성기를 대표했던 배우 미우네 토시로보다 11cm가 더 컸습니다. 그의 아들들이자 역시 배우인 마츠다 류에이와 쇼타도 아버지처럼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와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피지컬이 중요한 스포츠 쪽은 제1교포 중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네다 마사이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현재까지도 일본 프로야구 최다 승수인 400승을 기록했던 전설적인 투수 김경홍도 184cm로 33년생인 걸 생각하면 상당한 거구였습니다. 축구 쪽에서도 대표적인 제1교포 선수들인 정대세와 안영학, 이충성 모두 180cm 이상이고 역시 제1교포로 현재 부산 아이콘즈에서 뛰는 안병준도 183cm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선수들 사이에서도 193cm인 오타니 슈에이나 190에 가까운 토미야스 타케히로나 이토 히로키 같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 모두 90년대 중반 이후에야 태어났는데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나고 활동했음에도 뛰어난 피지컬을 갖췄다는 점에서 제1교포 그리고 그 모태가 된 우리 한국의 식습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약하면 나라를 더 발전시키려고 시도했던 서구화의 방향이 잘못돼 일본인들의 피지컬에 현재까지도 악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버리며 서구화를 한 것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미국에게 처참하게 패하면서 이전에 일본 사회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붕괴되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의 중심을 잡아줄 뿌리가 사라져버렸기에 서구 등 외부 문화의 영향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 깊은 생각 없이 서양 것이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다 받아들이게 돼 앞서 말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는 역시 서구화라는 길을 걸어왔고 걷고 있는 우리로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인데요.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과 문화들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를 잘 생각해야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